오랜만이죠. 반가운 마음에 뭐라 말할까 할 말이 많았는데 입가를 맴도는 그 어떤 얘기도 생각처럼 나오지는 않아. 오랜만이죠. 그대는 그대로네요. 조금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여전한 말투와 여전한 농담에 시간이 흐른 게 믿어지지 않아. 오랜만이죠. 자,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마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내가 오랜만이라고 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3학년 역사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지금은 3월 6일 일요일 밤 10시고 선생님이 이 수업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교과서 펴도 좋고 안 펴도 좋습니다. 교과서는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고 오늘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사람이 한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왜 안 가? 자, 학습 목표는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이라는 정책. 이게 뭐냐면 다른 외국이 우리 조선에 와서 같이 교역을 하고 친구로 지내자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모조리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조선은 아무랑도 친구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정책입니다. 쇄국 정책.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의견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었나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 나중에 여러분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쓰면 되고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과서 보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일단 1863년 이 년도는 조선의 철종이 죽고 이제 고종이라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할 때인데 자, 이때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극심한 세도정치 우리 2학년 때 여러분 배웠을 텐데 이제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에서 굉장한 어떤 권력을 독점해서 이 가문에서 높은 신하들 다 임명하고 이 가문이 지방 수령들 다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도정치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게 잘 보여야지만 벼슬도 올라가고 뜻한 바를 펼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이때는 안동김씨라는 지금도 김씨 중에 안동김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김씨라는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왕은 작고 어리고 뒤에 있는 신하가 굉장히 음흉한 얼굴로 왕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이 가문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이 가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과 어떤 보물들을 갖다 바치고 또 그런 갖다 바친 뇌물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 지배층들은 이제 백성들을 이제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수탈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라에서 원하는 만큼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악덕 관리가 농민 살려 하고 있는 사람들, 농민을 갈아서 돈을 모으고 있죠. 자, 여기 전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땅에 대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군포는 군대를 가기 대신해서 이제 면포를 내는 것을 군포라고 하고 환곡은 뭐냐면 봄에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조금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받는데 그 환국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먹을 게 없는 봄에 먹을 게 없는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이제 안 빌려도 되는 백성들한테 억지로 빌려줍니다. 억지로 빌려주고 나중에는 네가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강제로 징수해 나가는 굉장히 이 악덕 관리들의 어떤 돈벌이에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오늘 배울 흥선대원군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명은 이하응이라는 사람이고, 대원군이라는 말은 왕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왕족의 먼 후손인데 이씨, 전주 이씨 가문입니다. 왕족의. 이 사람이 안동 김씨가 이제 똑똑한 왕족이 나오면 그 똑똑한 왕족이 왕위에 오르면 자기들의 권력이 약해지니까 이 똑똑한 왕족이 나오면 별별 수를 다 붙여서 무슨 반란을 도모했다, 뭘 잘못했다, 모든 어떤 죄목을 붙여서 다 귀양 보내고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동 김씨로부터 어떤 감시에서 탈피하고자 온갖 약간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종이 죽고 난 뒤에 왕실의 높은 대비와 인맥을 잘 쌓아놓은 덕분에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어린 아들 둘째 아들 고종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왕위에 올리고 10년 동안 그 왕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왕을 도와주겠다라는 섭정의 위치에서 이제 갖가지 개혁을 실시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은 당연히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왕권이 약화돼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왕권 강화라는 이 개혁을 실시하는데, 자, 들어가 보자. 자,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바로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안동 김씨 다 축출해버립니다. 갖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가서 쉬세요. 이런 비리를 저질렀네요. 다 축출해버리고 새로운 인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비변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여기서 이 비변사라는 곳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비변사라는 곳을 안동 김씨들이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비변사를 폐지시켜버리고 조선 전기 때 이제 왕을 도와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던 기관인 의정부를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경복궁을, 이 경복궁이 굉장히 폐허가 된 채로 한 300년 정도 지속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경복궁이 낡아서 폐허가 되니까 굉장히 왕실의 권위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세워서 왕권이 이만큼 강력해졌다는 걸 보여주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부작용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경복궁이라는 큰 궁궐을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게 됩니다.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하냐. 다 이제 양반들이 잘 관리하고, 양반들이 조상 무덤을 잘 관리해온 그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해 가면서 이 궁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성리학 사회,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무덤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다 베가니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정책 보자. 이제 민생 안정 정책. 아까 그 부패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빈곤해졌다고 했죠.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걷는 세금은 양반들이 토지는 많은데 그거를 나라에 신고를 안 하고 거기서 토지에서 나는 쌀의 일부분은 나라에 바쳐야 되는데 나라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조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 토지를 조사해서 거기다 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군포개혁. 원래 양반은 군포를 내는 계층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군포가 모자라는 것을 일반 백성들한테 다 걷게 되겠죠. 그래서 양반도 이제 군포 다 내라. 호포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환곡. 지방관이 자기들이 뇌물 바치고 지방관 됐죠.
그 본전 뽑으려고 이 환곡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 지방관이 그걸 걷지 말고 마을에서 제일 덕망 높은 사람이 환곡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창제라는 제도,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삼정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서원이라는 곳은 원래 지방에서 유교 교육기관이죠. 근데 여기를 유교 교육하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걸 이용해서 양반들이 이 서원에다가 자기 토지를 다 기증하고, 사실은 다 양반 건데 거기서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백성을 수탈해 왔는데, 그래서 대원군이 이 서원을 대부분 다 없애버립니다. 47개만 남겨놓고 전국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제도, 이제 이 흥선군이 실시한 세금제도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양반들이나 유생들은 자기가 원래 안 냈던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거기다가 이 서원철폐,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서원이라는 곳을 대원군이 다 폐지시켜버리니까 이제 반발이 폭발하게 됩니다. 대원군에 대한 반발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발로 인해서 10년 뒤에 1863년에 대원군이 오르게 되고, 1873년에 이 반발이 폭주하게 되면서 또 고종도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성인이 되죠. 그래서 10년 뒤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고종이 이제 직접 권력을 쥐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정책을 보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인데,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1863년부터 73년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병인 양요는, 이제 천주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는 거 알죠?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을 때문에 이 성리학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걸. 그래서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신부도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강화도를 침입해오는 사건을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군이 격퇴를 해내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1868년 독일 상인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여기가 보물이 많겠지 하면서 도구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부모도 제대로 안 모시는 놈들인가, 도저히 어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놈들이다라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는 먼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뭐냐면, 미국 배 이름입니다. 미국 배 이름.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랑 같이 장사하자고 하면서 막 온갖 요구를 하면서 막 백성들 약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평양 대동강에 떠 있는 이 배 위에 올라가서 이 배를 침몰시켜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강화도를 침입해 오면서, 이것도 역시 조선군이 격퇴해 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도저히 이 서양인들과는 어떤 교류와 어떤 대화가 불가능한 놈들이다, 절대로 얘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 정책을 잠시만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교과서에 보면 척화비라는 비가 나옵니다. 척화비라는 비는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로 서양인들과는 화의를 맺지 않겠다, 절대로 얘네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전국 각각 곳곳에 비석을 세우는 이름이 척화비입니다. 이 비석이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도 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기장군에 있는 그 비석을 보여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식민지로 떨어지죠. 일본의 식민지. 그 원인이 이 흥선대원군이 모든 어떤 서양과의 교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평가는
얘네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거지 우리를 결코 도와줄 애들이 아니다. 차라리 흥선대원군이 더 오래 집권해서 세도 정치도 더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또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통해서 탄탄하게 잡아놓는다면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해졌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었나요? 이게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진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나 됐네. 미안합니다.